추운 겨울이 오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겨울밤, 깊은 산길 위에서 홀로 남겨졌던 순간. 그때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나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저는 58세 한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날의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이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1975년 1월.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경상북도 청송.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 위로 한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최경숙. 도시 출신으로 불과 3년 전 이 마을로 시집 왔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한소연. 올해 10살이었다. 소연은 아버지 한영준이 요절한 후 계모 최경숙의 손에 맡겨졌다. 원래 몸이 약했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다. 그날도 소연은 기침을 하며 겨울 산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얇은 담요 하나가 전부였다. 손이 시려운 것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이 밤중에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게 더 두려웠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소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계모 최경숙이 걸음을 멈췄다. 여자는 코트 깃을 세우며 마치 소연이 듣지 못할 것처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이제 우리 집에 없어. 소연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엄마는 널 낳다가 죽었어. 내 아빠는 빚만 남겨놓고 갔고, 넌 아픈 몸으로 집에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최경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민주는 너랑 달라. 최경숙은 소연의 이복 동생 한민주의 이름을 꺼냈다. 한민주는 올해 5살. 소연과는 다르게 건강하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민주는 예쁘고 건강하지. 너 같은 병약한 애를 키울 바에야. 최경숙은 입꼬리를 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차라리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낫겠다 싶더라. 최경숙은 그대로 소연의 손을 뿌리쳤다. 소연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속에서 휘청였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아마 곧 눈이 덮어줄 거야. 그녀는 코트 깃을 세우고 빠르게 뒤돌아섰다. 소연은 재빨리 계모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가지 마세요. 하지만 최경숙은 소연을 밀쳐냈다. 10살짜리 작은 몸이 눈밭에 무너졌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부터 넌 없는 거야. 최경숙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엄마 가지 마세요. 소연은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계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소연은 눈 속에 주저앉았다. 추위보다 그보다 더한 두려움이 가슴을 조였다. 남 버려진 걸까?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혼자야. 한순간에 가족도 집도 사라졌다. 겨울밤 눈이 쌓인 산속에서 소연은 작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
주변은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 깨달았다.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움직여야 해. 하지만 손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나왔지만 너무 작았다. 살고 싶어. 소연은 눈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발을 내디뎠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소연은 희미한 불빛을 향해 한 걸음 걸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려오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 저기 사람이 있니?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한 할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소연은 흐릿한 눈으로 저 멀리 불빛을 바라보았다. 눈이 쌓인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저기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있었다. 살 수 있어. 소연은 마지막 힘을 내어 불빛을 향해 걸었다. 눈 속에 빠지고 넘어지고 손을 짚으며 간신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귓가에 들려온 낯선 목소리. 저기 사람이 있니? 소연은 멈춰섰다. 눈발 사이로 한 노파의 실루엣이 보였다. 소연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따뜻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감쌌다. 눈 속에 무릎까지 파묻혀 있던 아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추운 밤에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눈보라 속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소연은 그 손길을 붙잡았다. 저는 입술이 파래진 채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손을 놓칠 수 없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데려가야겠구나. 소연이 눈을 떴을 때 주위는 아늑한 온기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해. 몸을 살짝 움직여 보니 푹신한 이불이 감싸고 있었다. 작은 화로 위에서는 약탕기가 끓고 있었다. 그제야 소연은 여기가 어딘가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작은 나무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 깨었구나. 이거라도 마셔라. 소연은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다. 차는 은은한 한약 냄새가 났고 입에 대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소연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볼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다. 이곳은 어디예요? 소연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곳이다. 소연은 어리둥절했다.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니. 할머니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날 백월당이라 부르지. 백월당. 그 이름은 소연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마을에서 전설 같은 존재라 불리던 노파. 옛날엔 의술이 뛰어나 높은 분들도 찾아왔지만 어느 날 돌연 산속으로 들어가 속세를 떠난 인물. 그 할머니가 눈앞에 있는 이분이구나. 백월당 할머니는 소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넌 누구냐? 소연은 움찔했다.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한소연이에요. 소연은 할머니를 만나게 된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했다. 백월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백월당은 혼잣말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소연은 불안했다. 여기서도 쫓겨나는 걸까? 계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쓸모가 없어.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 백월당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눈을 들었다. 백월당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약초 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약초란 말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캐면 독초가 된다. 하지만 잘 다루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되지. 소연은 숨을 죽였다. 백월당은 천천히 돌아보며 물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소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백월당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험하는 듯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소연의 머릿속에 계모의 말이 떠올랐다. 넌 쓸모가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쓸모가 없으면 또 버려지는 걸까? 소연은 두 손을 꼭 쥐었다. 이곳에서마저 버려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백월당은 미묘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라. 소연은 백월당 할머니의 말대로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눈 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다. 산속에서는 새벽도 깊은 밤처럼 깜깜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이불 속이 따뜻했지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약속했으니 일어나야 했다. 할 수 있어. 소연은 두 주먹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월당 할머니는 말없이 산길을 걸었다. 소연은 그녀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오랜만에 밝은 대낮에 본 산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다. 가파른 오르막길, 바위 틈에서 흐르는 작은 개울, 곳곳에는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었다. 백월당 할머니가 멈춰 섰다. 이걸 캐거라. 소연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다. 겉보기엔 그냥 흔한 잡초 같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더덕이라고 했다. 소연은 손을 뻗어 잡아당겼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두 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 그런데 그 순간, 아! 손이 미끄러졌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차가운 땅바닥에 등이 부딪혔다. 소연이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자 백월당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약초는 목숨을 걸고 다뤄야 하는 거다. 그녀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소연이 잘못 잡아당겨 뿌리가 끊긴 더덕을 손으로 들었다. 이렇게 뽑으면 이건 더 이상 약이 되지 못한다. 소연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몸 하나 못 가누면서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느냐? 소연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감싸주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해봐라. 그날 이후 소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초를 배웠다. 처음엔 손이 곱아서 도구를 쥘 수도 없었다. 하지만 백월당은 따뜻한 차를 주며 쉬게 하지 않았다. 약초를 캐는 손이 얼었다고? 그럼 움직여서 덮여라. 소연은 이를 악물고 땅을 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소연의 손에는
상처와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도구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 여름이 되자 그녀는 약초의 향기만 맡아도 종류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뿌리를 끊지 않고 채취할 수 있었다. 백월당은 말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소연이 직접 고른 약초를 가만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백월당과 함께 지낸 지 2년째 되던 해. 그녀는 12살이 되었다. 그날 소연이 산에서 약초를 채집하고 돌아오니 백월당이 오두막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소연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 백월당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소연이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뜨거웠다. 소연은 당황했다. 할머니는 감기에 한 번 걸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침을 하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소연은 서둘러 오두막을 뒤졌다. 그동안 배운 약초들, 그 중에서 어떤 걸 써야 할까? 소연의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진정하자, 나는 배웠어. 나는 할 수 있어. 소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찬찬히 생각했다. 열이 심하고 기침이 거칠어. 그럼 도라지와 생강이 필요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쑥도 써야 해. 소연은 손을 떨며 그동안 배운 지식대로 약초를 조제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서 약을 만들었다. 소연이 만든 약을 마시고 백월당은 하룻밤 동안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소연이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더니 손을 들어 소연이 끓인 약탕기를 들었다. 조용히 약을 마셨다.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넌 내 제자다. 꾸준히 수련을 받으며 소연은 18살이 되었다. 소연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약초를 보면 이름과 효능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달인 약이 환자의 병을 낫게 만드는 걸 경험했다. 백월당 할머니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듯 그녀가 하는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산길을 걸으며 불쑥 말했다. 너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소연은 멈춰섰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산이 아니다. 소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할머니 곁에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백월당은 고개를 저었다.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숨어 있어선 안 된다. 소연은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다. 몇 달 후 백월당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밝아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소연은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미 식어 있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가슴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할머니의 작은 서랍을 열자 한방 의학서 한 권과 작은 약초밭을 남겨둔 쪽지가 있었다. 너는 이제 세상으로 가라. 이 지식이 너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릴 것이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누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작은 초를 밝히고 혼자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할머니가 적어 놓은 대로 연락을 드려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소연은 할머니가 남긴 의학서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18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길이었다. 그 길은 생각보다도 더 길고 낯설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산속과는 완전히 달랐다. 세상은 넓었다. 사람들은 바빴고 도시의 소음은 거칠었다. 하지만 소연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배운 걸 이곳에서 써야 해. 1983년 가을, 서울의 거리는 분주했다.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였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소연은 서울로 올라와 한 한의원의 문을 두드렸다.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 약초를 잘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작은 한의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 한약재를 다듬고 정리하는 보조 역할. 소연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았다. 하지만 한약을 만들 때마다 조용히 선생님의 손길을 지켜보며 배웠다. 그녀의 노력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약초를 구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가 다듬은 약재를 신뢰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일하던 중 소연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소연아, 내가 직접 한약을 다려볼래? 원장의 제안에 그녀는 망설였다. 의술에 대한 지식이 충분했지만 의사 면허가 없었다. 그리고 한방의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보거나 약을 직접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소연은 고민했다. 그동안 배운 지식이 있는데 단지 종이 한 장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한의사가 되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식으로 자격을 얻어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의과대학 입학? 그러나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대학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조차 몰랐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처음 보는 단어들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있다면 걸어가야 했다. 밤을 새워 글을 읽고 새벽마다 책을 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한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장에서 처음 환자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론만으로는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손끝으로 환자의 맥을 짚으며 스승의 손길을 떠올렸다. 약초를 다루던 그 감각, 백월당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음가짐.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사로 불리는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은 전국에서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의 손길을 마지막 희망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도 아침 햇살이 한방병원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입구에는 백월당 한방병원이라는 큼직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병원 한쪽에는 무료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의사님, 오늘도 진료 예약이 꽉 찼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쁘지만 소연은 지치지 않았다.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백월당 할머니의 말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약초 전문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한방명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날도 바쁜 하루였다. 소연은 오전 진료를 마친 뒤 차를 한 잔 따르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원장님, 밖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낯선 환자는 많지만 간호사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간 순간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 30년 전 자신을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난 사람. 최경숙이었다. 최경숙은 한눈에 봐도 쇠약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거친 기침이 섞였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소연이? 소연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반가움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냥 과거에 한때 알았던 사람이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최경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최경숙은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연아.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그때 나는 너를 그렇게 내쫓으면. 그녀는 기침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당신이 살고 싶어 하는군요. 진료실은 조용했다. 최경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날 받아주지 않았어. 나는 폐가 너무 나빠졌다고 치료할 수 없다고 했어. 소연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맥을 짚었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기침이 계속됐다.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최경숙은 깜짝 놀란 듯 소연을 바라보았다.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해 줄 거야? 소연은 조용히 침을 준비하며 말했다. 나는 한의사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최경숙의 치료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소연은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과 다름없이 그녀에게도 약을 짓고 침을 놓고 차를 건넸다. 어느 날 최경숙은 약을 마시며 말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 너를 그렇게 버려두고 떠난 걸 이제야 후회한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경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소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약초를 다듬고 침을 준비할 뿐이었다. 최경숙의 치료가 끝난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야. 소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경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떠나갔다. 소연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산. 어린 시절 그녀가 깊은 눈 속에서 버려졌던 그 산. 그리고 백월당 할머니가 그녀를 구해준 그곳.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소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